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병원 원구사 김건남입니다. 자, 이제 1학기 비대면 수업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아마 이번 주 강의가 본 강의는 마지막이 될 것 같고 한 주 정도 이제 보강 강의만 하면 한 학기가 이제 저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노인 전문 응급처 치약 비대면 강의 14주차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노인 환자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외상 환자들에서 이 하이퍼볼레믹 샥, 그러니까 저체액성 쇼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는 응급구사들이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강의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장에서는 이 저체액성 쇼 환자의 일단 우리 몸속에 체액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쇼크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쇼크의 정의라든가 종류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저체액성 쇼크, 하이퍼볼레믹 쇼크의 원인, 그리고 이런 쇼크가 있을 때 쇼크를 우리가 어떻게 중증도 분류하는지, 그리고 이런 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이번 강의는 기말고사 관계로 2교시만 강의안을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몸속의 체액의 구성입니다. 우리 몸을 이제 수분이 우리 몸에 거의 뭐 체중의 한 60% 이상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혈액은 어느 정도 양인지 한번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리뷰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표대로 일단 우리 몸의 총 체액량은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총 체액량은 체중의 한 60% 정도 되고요. 여자들은 한 50% 정도가 수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인 남성 한 75kg 정도 몸무게를 가진 체중을 가진 남자의 체액량은 한 45리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세포 내액입니다. 우리가 이제 ICF라고 하죠. 이 세포 내액이 체중의 약 40%를 차지하고 한 30리터 정도가 바로 세포 내에 들어있는 세포 내액 ICF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ECF라고 하는 이 세포 외액도 체중의 한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이 체액들은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간질액이라고 하죠. 간질액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 외액의 3분의 2 정도 되니까 한 10리터 정도가 세포 외액입니다. 간질액입니다. 간질액. 이 간질액에 가장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이 주로 이제 septic shock 환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하이 디그리 뻔 환자들이 이제 이런 체액이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탈수 그리고 저체액성 쇼크에 빠지는데 이 간질액의 문제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입니다. 혈액도 이제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세포 외의 그 간질액, 혈장은 이제 간질액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혈장은 이 세포 외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장은 세포 외액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 외액이 ECF가 15리터 되는데, 그 중에서 간질액이 10리터, 우리 몸에 있는 혈장이 5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혈액량은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플라스마 혈장이 되겠고요. 이 플라즈마가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정맥혈과 동맥혈로 나눠 봤을 때 이 혈장의 한 85%를 차지하는 게 바로 정맥혈이에요. 그래서 정맥혈은 약 4.25리터, 동맥혈은 약 0.75리터 정도의 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정맥혈은 이제 계속 우리 몸을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혈액량은 체중의 한 7%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킬로그램당 한 70ml, 그러니까 kg당 70cc 정도의 혈액량이 있다. 만약에 100kg, 선생님처럼 등치가 크고 100kg 정도 나가는 성인 같으면 한 7리터 정도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고, 보통 정상적인 성인은 4.5리터, 4리터에서 한 4.5리터 정도의 혈액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쇼구 정의와 종류인데요. 여러분들 뭐 이 쇼크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쇼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이 수축기 혈압과 중심 정맥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피돌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직으로의 퍼퓨전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세포로 적절한 산소라든가 포도당, 에너지가 전달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세포들이 하탈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쇼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의료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것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바로 이 수축기 혈압과 중심 정맥압이 될 것 같고, 일단 수축기 혈압이 90mm 머큐리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쇼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심 정맥압도 마찬가지입니다. 60mm 머큐리 이하로 떨어지면 이것도 하나의 쇼크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쇼크는 왜 중요할까요? 일단 이 우리 브레인, 뇌는 어때요? 중추신경계죠. 말초신경계하고는 틀려요. 말초신경계는 어때요? 산소가 없어도 좀 오래 버티고, 한번 손상을 당하더라도 어때요?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중추신경계는 CNS, 우리 뇌는 중추신경계이기 때문에 산소가 잘 안 간다. 그러면 바로 영구적인 손상을 받게 되죠. 보통 4에서 6분 이상 어떤 활류가 없으면 신경세포들이 영구적으로 손상받고, 또 우리의 콩팥 마찬가지입니다. 한류가 45분 지속될 부적절하게 갈 경우에 영구적인 손상을 받고요. 우리의 근골격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머슬들, 이런 것들은 2시간 정도 한류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손상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낮아지면서 아예 심정지처럼 피가 바로 안 가는 건 아니지만, 혈류의 이 퍼퓨전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것은 세포까지 전달되는 양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못 가게 된다. 특히나 쇼크가 오게 되면 말초혈관은 더 수축하고 중심부로 막 피가 더 많이 몰리는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구석구석까지 피가 못 가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이 뇌는 어때요? 굉장히 짧고, 콩팥이라든가 다른 우리 장기들, 그리고 근골격계에 장시간 관류에 부전이 생기면서 점점 세포들이 에너지 생산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쇼크 진행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예요. 쇼크는 이 스테이지 1, 2, 3로 나뉜다. 그래서 스테이지 1은 뭐예요? 바로 compensated shock 그래가지고 보상성 있는, 대상성이라고 하죠. 보상. 뭔가 이렇게
관료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이걸 보상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보상성 저혈압이라든가 CO, 우리 몸에 있는 CO가 감소하고 혈관이 확장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혈압이 초래되고, 하지만 어때요? 이 충분히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 장기의 혈류는 정상으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임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심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약간 불안하고 초기에 이제 하트레이트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맹점이 이 컴펜세이티드 샥의 단계에서 이 환자가 샥이 왔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은 어떻습니까? 이때는 또 정상으로 잘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메커니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징후들을 좀 살펴보고, 또 뭔가에 매몰되지 마시고 충분히 샥이 올 수 있겠다. 그러려면 우리 수업에서 중증 외상 환자 손상 다룰 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이 페리페랄 리필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부색, 그리고 컨정티바라든가 이런 결막의 어떤 빈혈 소견, 이런 것들을 좀 10분 활용해 가지고 지금은 쇽은 쇽인데 보상하고 있어서 아직 여러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구나.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이제 뭔가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지 2는 바로 decompensated shock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이 잘 되지 않는 쇼크라고, 보상 기간이 끝나. 그러니까 보상이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장기로도 이제 혈류가 감소하는 시기다. 그리고 우리 몸의 자율신경 기능은 최대한 발휘를 하지만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알아챌 수 있어요. 임상적으로 알아챌 수 있고 여러 가지 증상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더더욱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를 해가지고 이게 가역적인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리버시블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때 막아줘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 같고요. 스테이지 2에서 나타나는 임상적인 특징은 일단은 멘탈이 처지죠. 의식이 저하되고요. 그리고 소변량의 감소가 보입니다. 그리고 사지의 체온도 떨어지고 사이아노시스, 타키카디아, 그리고 하이포텐전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저혈압이. 이때 이제 수축기압이 떨어지게 돼요. 이때는 사실은 우리가 재는 그런 펄스 포인트에서 쟀을 때 그게 막 떨어지는 것을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이때는 떨어져요. 하지만 어때요? 이 시기는 이제 샥이 비보상 단계까지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서야 뭔가를 조치를 너무 늦게 시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말 적극적인 치료로 스테이지 3로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우리가 디펜스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죠. 이리버시블한 샥. 그래서 비가역적인 상태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역전이 불가능하다. 이때 되면. 그래서 이때 되면 이런 조직 관류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려서 세포막 자체의 어떤 장애가, 기능 장애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모세혈관 같은데 이제 혈구가 응집되고 이런 슬러징 효과,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침전된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크로 서큘레이터리 페일리어, 뭔 말입니까? 이게 어떤 미세한 순환 장애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은 아예 못 간다. 그리고 또 어떤 내피들, 세포의 내피들도 다 데미지를 입게 되고,
세포 막도 인저리를 입게 되는 상태. 그래서 결국은 MOF라고 하죠, 우리가. 다장기 부전 증후군이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들, 브레인, 신장, 콩팥, 그리고 심장, 간 이런 데가 다 페일류어가 오게 되면 이제 환자는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사고로는 의식이 정말 많이 처져가지고 컴퓨즈 이상 이제 세미코마 막 이렇게 막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혈압은 더 떨어지게 될 거고, 이제 소변이 정말 막 핍뇨. 이제 소변량이 좀 줄어든 게 아니라 시간당 20cc도 안 나오는 그런 올리규리아, 그리고 메타볼릭 에시도시스, 하이폭시아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자, 다음으로 샥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이렇게 피를 많이 흘려서 생기는 하이퍼볼레믹 샥. 또 피는 많이 안 흘렸지만 체액이 빠지는 저체액성, 비출혈성 저체액성 쇼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로제닉 쇼크, 카디오제닉 쇼크, septic 쇼크,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같은 이런 쇼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출혈성 저체형 쇼크라든가 이런 하이퍼볼레믹 때는 당연히 응급 수액요법이 정말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1급 응급구사들이 IV를 잡고 수액을 투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이런 수액요법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런 뉴로제닉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카디오제닉, 세프틱 샥 같은 이런 치료들은 병원 전 단계에서 뭔가 원인을 교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 자, 이게 핵심일 것 같고요. 이런 샥을 일으키는 이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그래서 하이퍼볼레믹을 일으키는 이 출혈성 쇼크, 심한 외상, 당연히 트라우마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골반 골절이라든가 롱본 프랙처, 그리고 헤모페리토늄 같은 그런 혈복강,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심한 위장관 출혈, 헤마테메시스를 동반한 심한 위장관 출혈, 우리가 바릭스 블리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피를 흘린 건 아니지만 체액이 고갈되는 쇼크 있죠. 바로 특히나 아이들한테도 많이 나타나고 또 어른들한테도 노인들한테도 많이 나타나죠. 노인들. 바로 탈수.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올 여름은 정말 더울 것 같고, 지금 6월 초순인데도 불구하고 막 33도씩 올라가잖아요. 7, 8월 되면 이런 환경응급에서 이제 열 손상, 특히 노인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일어날 것 같고요. 또 심한 구토라든가 설사로 인한 탈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민성 쇼크는 말 그대로 MI라든가 마이오카다이티스, 그리고 어떤 심장 근육의 좌상, 그리고 어떤 아리스미아 또는 심장 판막의 이상, 또 약물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시민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심장 외에 이제 폐쇄성 쇼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주로 이제 정맥이라든가 큰 혈관들이 막혀서 생기고, 우리가 PTE, Pulmonary Thrombo Embolism, 그리고 에어티 다이섹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폐쇄성 쇼크에 좀 속할 수 있겠고요. 또 그 외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카디악 탐폰이라든가 카디악 탐포네이드 또는 텐전 유모스락스 같은 경우에도 이 폐쇄성 쇼크에 좀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포성 쇼크라고 해가지고 체액이 세포 내액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 체중의 40% 정도였는데 이 세포 내액들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 버리고 간질액 사이로 막 들어가 버리고 이런 쇼크들 우리가 흔히 septic 아나필락시스 그리고 기질은 좀 틀리지만 척추 손상이 있을 때 혈관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렇게 분포의 어떤 장애로 인해서 신경계 쇼크가 충분히 올 수 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저체액성 쇼크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케이스를 한번 보시죠. 환자가 이제 35세 환자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강도에게 칼에 찔리셨어요. 그래서 오셨을 때 보니까 이쪽에 지금 운두가 있고요. 하트레이트는 좀 빨라지고 있죠. 하트레이트는 좀 빨라지고 있고 혈압은 지금 A라인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혈압이 160 정도로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아직까지는 바이탈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환자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쪽 렁에 비해서 이쪽 렁이 지금 굉장히 음영이 뿌옇죠. 예? 그래서 이쪽에가 지금 헤모소락스가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헤모소락스가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출혈이 지금 의심되는 그런 엑스레이이고요.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43세 남자분인데 밤새 술을 드셨는데 아침에 막 이렇게 구타를 당하셔가지고 쇠몽둥이로 인해서 블런트 트라우마를 입은 환자분입니다.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하트레이트는 130개 이상 타키카디아가 보이고 있었고 바이탈은 지금 어때요? 이미 80에 시스톨릭이 8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샥의 2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봐야겠죠. 이 환자 어브도미널 CT 영상입니다. 보시면 이쪽에 리버 쪽에도 지금 심한 열상들이 관찰되고 헤마톰이 관찰되고 있고 그리고 이 환자는 이제 간 열상에 의한 간파열에 의한 헤모페리토니움이 심각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아무튼 이 쇼크의 4단계 중증도 분류 여러분들 뭐 이 표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쇼크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소실은 혈액량이 한 15% 정도 750cc 정도의 블러드 로스 이때는 이제 어떤 임상적인 소견은 정상이고 간단한 수액 투여가 필요하겠고요. 2단계는 블러드 로스가 10에서 30% 정도 굉장히 많은 양이죠. 한 750에서 1500 이 정도면 우리가 보통 헤마테메시스 했을 때도 이 정도 빠질 수 있고요. 또 휴머러스 프랙처라든가 피머 프랙처에도 이 정도는 빠질 수 있겠죠. 이 정도 빠지게 되면 이제 타키카디아가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도 수액 투여가 권장되고요. 3단계에서는 소실 혈액량이 한 30에서 40% 그리고 양은 1500에서 한 2리터 정도 1.5에서 2리터 정도 되고요. 이때 되면 이제 환자가 컴퓨즈 멘탈을 보이게 될 것 같고 이때는 수액뿐만 아니라 수혈이 같이 동반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4단계가 되면 이때는 우리 몸 혈액량이 한 40% 이상이 소실된 경우고 2리터 이상일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오히려 섬액이 올 수 있고요. 의식은 이제 완전히 혼미하거나 혼수해질 수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액과 수혈 같이 이루어져야겠죠. 자, 그래서 이 하이퍼볼레믹 샥은 어쨌든 간에 우리 혈관 내에서 뭔가 볼륨이 빠져나가는 거죠. 볼륨이 빠져나가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심장의 어떤 박출량 자체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으로의 어떤 관류가 저하되는 상태. 그러니까 혈관 내에 볼륨이 빠져서 결국은 관류 저하로 이루어지는 상태. 이걸 우리가 하이퍼볼레믹 시작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헤모리지라든가 출혈, 그리고 보미팅이나 다이아리아, 그리고 이제 우리 몸속에 있는 체액들이 어때요? 이제 분포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트라루미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어떤 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바울 obstruction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트라페리토니얼은 복강 내에서는 판크레아타이티스 같은 것들, 그리고 간질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표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환자의 저체액성 쇼크에 대한 4단계 분류를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을 꼭 한번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 전문 응급처치학 비대면 14주차 2교시 저체액성 쇼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쇼크를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편은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한번 쭉 보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제 구급대원으로서 또 특히나 노인 환자분들 상대할 때 저체액성 쇼크 외에도 갑자기 카디오제닉 쇼크를 많이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흉통과 답답함으로 내원한 환자들, 혈압이 많이 낮고, 이런 환자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심전도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심전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트레이트는 지금 100개가 좀 못 되죠. 300, 150, 100, 100개가 좀 못 돼요. 한 98개 정도 될 것 같고, 규칙적입니다. 아직까지는 규칙적이고, 확 눈에 띄는 거 있죠. 바로 에시드 엘리베이션이 관찰되죠. 리드 2, 그리고 AVF에서는 얘가 리드 3죠. 리드 2에서도 한 1mm 정도 올라간 것 같고, 리드 3에서는 한 3mm 이상, AVF에서도 한 2mm 이상 에시드 엘리베이션이 관찰되고 있고요. V1에서도 좀 엘리베이션이 좀 보이고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도 제 선생님이 시험을 한번 냈지만 인피리올 MI지만 어때요? 폴스테어라든가 RV 쪽에 문제가 좀 의심되기 때문에 리버스를 찍었을 때 V4R에서 에시드 엘리베이션이 관찰되는 소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카디오제닉 쇼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심장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 그리고 뭐 기계적인 어떤 판막이라든가 기계적인 폐쇄액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정맥이 생기는 부분들.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소견들을 보시면요, 당연히 하이퍼퍼퓨전, 그리고 이제 사지가 굉장히 차가워질 수가 있어요. 심각한 이제 이 저관류로 인해서 사지가 차가워질 수 있고, 그리고 의식의 수준이 어떤 의식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겠죠. 심장의 어떤 근육도 기능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폐에 어떤 우열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규리와 핍뇨의 기준은 이제 시간당 소변량이 20cc가 채 안 나올 때, 그리고 시스톨릭 BP는 90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카디악 인덱스라든가 폐 모세혈관 세기압 같은 것들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이제 뉴로제닉 쇼, 이렇게 외상을 심각하게 입어가지고 척추에 손상이 있거나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뉴로제닉 쇼크가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파이널 코드에 인저리가 있거나 이러므로써 이제 어떤 마비가 오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런 환자들은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뇌 손상, 머리 손상이 상당히 심하겠죠. 그래서 이 심파테틱 너브가 어디 교감신경이죠. 예. 이 교감신경계에 손상이 오거나 기능 장애가 이제 초래가 됨으로 인해서 환자들은 하이퍼텐전, 저혈압, 이제 그와 같이 발생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브라디카디아인데, 파라독시칼 브라디카디아, 기성 저혈압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리는 따뜻할 수 있어요. 이런 뉴로제닉 쇼크 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리는 좀 따뜻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마비들이 또 완벽하게 또 마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환자들은 이제 관략근이라든가 이런 그 반사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밖에 또 샥은 어떻습니까? 이제 당뇨가 심한 환자들이 이렇게 DMF 환자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septic샥이죠. septic샥. 어떤 염증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septic샥이 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샥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쇼크 상태를 인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활력경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혈압의 측정은 사실은 외상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혈압 그 병원 전 단계에서 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혈압을 측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손해가 크다고 그랬죠. 하지만 이런 쇼크 환자들은 일단은 혈압의 측정은 중요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환자의 다른 바이탈들 반드시 측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혈압보다도 먼저 나타나는 증상들 있죠. 바로 모세혈관 재충혈 속도, 지연, 그리고 피부의 어떤 컬러, 그리고 피부를 만졌을 때 어떤 촉감, 그리고 이게 차고 축축한지 아니면 뜨끈뜨끈한지 이런 것들, 그리고 점막의 어떤 충혈 정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상 증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겠다. 자, 그래서 쇼크가 생겼을 때 환자가 불안정해지는데,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또 우리가 잘 인지를 하셔야 된다. 첫 번째는 이제 의식 상태를 좀 수준을 빨리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탈 보시고 피부색 동공,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이라든가 감각 기능에 상실이 동반되는지를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식 상태는 말 그대로 CNS 중추신경의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AVP로 보시고요. 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이제 GCS까지 해서 스코어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정상 호흡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소화라든가 신생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또 이런 호흡곤란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하트레이트도 마찬가지죠.
증상을 알고 계셔야 되고, 맥박이 강한지 또는 또 이게 레귤러한지 아니면 맥박이 불규칙한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느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원 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펄스를 만질 수 있는 위치, 레디얼 쪽, 그리고 얼라 쪽은 사실은 만지기는 좀 힘들어요. 얼라 쪽은 좀 만지기 힘들고, 주로 레디얼 쪽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브라키알 아터리도 좀 여러분들 잘 만져 보셔야 됩니다. 브라키알 아터리. 그리고 이제 혈압 찔 때도 이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제 페모랄도 이러면 잘 척지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외상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맥박 만지기가 힘들다 그럴 때 우리가 팔피티아 펄스라고 하죠. 무릎 뒤쪽에 있는 슬화 맥박이라고 합니다. 이쪽도 한번 유능한 응급구사라면 만져보시고 펄스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도살리스 페디스 아트리라고 하죠. 도살리스 펄스도 잘 만져보셔야 됩니다. 뭐 병원에서 근무해 보셨던 분들은 도살리스 펄스를 뭐 잘 만지시고, 또 특히나 또 사지, 특히 하지 쪽에 외상이 있을 때는 PMS 확인을 위해서도 이 부분을 잘 만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혈압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됐고, 또 체온에 관해서는 우리가 환자의 피부 온도가 뜨거운데 축축하다, 이것은 이제 환자가 심한 운동 또는 고온에 노출됐을 때, 앞으로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밭에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하실 때 떼약볕에서 이렇게 계속 일을 하시다가 히트 스트로크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일사병이라든가 열 실신 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히트 스트로크까지 오게 되면 뜨겁고 축축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뜨거우면서 건조하다 그러면 그것은 발열이 있는 거고, 환자의 피부가 차가우면서 축축하다, 콜드 스웨팅이라고도 하죠. 일단 이제 쇼크의 증상입니다. 환자 몸은 차가운데 건조하다 그러면 이것은 하이포서미아 저체온증의 증상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심부 체온을 잴 수 있는 부위가 있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언택트하게 비접촉으로 이렇게 재는 체온계들도 지금 많이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청색증이라든가 창백증 이런 것들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혈압을 측정하거나 또는 모세혈관 리필링을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활력증을 측정할 때 이제 빈맥하고 저혈압이 같이 동반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출혈을 의미합니다. 혈압은 떨어지는데 하트레이트는 굉장히 빨라진다 그러면 이것은 출혈성 쇼크의 가장 대표적인 징후가 되겠네요. 그리고 바이탈은 반드시 15분에 한 번씩은 꼭 재보시고, 환자가 언스테이블한 경우에는 5분마다 재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 환자의 어떤 이 바이탈 사인을 계속적으로 관찰, 팔로우업 해나가는 것은 응급사들의 기본적 의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저체온성 쇼크가 있을 때 이 환자들에 대한 응급처치는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리서스테이션의 어떤 프린시플, 그러니까 이제 이 소생술의 원리를 살펴보시면 간단해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일단 환기를 유지시켜 줘야겠죠. 메인테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산소 공급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산소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면서 환기를 잘 유지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퍼퓨전을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을지
관리를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할 수 있어야 돼요. 근본적인 원인. 자, 예를 들어서 환자가 피를 많이 흘렸으면 수액을 준다거나 빨리 수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환자가 이제 그런 게 없다, 지금 당장 수혈 효과가 없다 그러면 플루이드 같은 걸 선택하실 때도 사실은 단순히 그냥 크리스탈로이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고장성 용액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다 그러면 어때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가 왔다 그러면 당연히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을 써서 말초혈관을 수축시켜주고 기도를 확장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언더라인에 대한 어떤 그 트리트먼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는 편은 정말 중요하죠. 이 편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에 얼리 샥, 그리고 이제 레이트 샥, 그리고 터미널 샥, 거의 뭐 말단 단계. 그리고 나서 환자는 어떻습니까? 뭐 CPR을 한다거나 이디오 벤트리큘라 리듬이 뜬다거나 벤트리큘라 피브레이션이 뜬다거나 이게 심정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얼리 샥 때 멘탈 스테이트를 보시면요, 대부분 다 얼러트 하세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도 되고요. 하지만 약간 그 불안한 느낌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레스피레이션을 보면 대부분 하이퍼벤틸레이션을 좀 할 수 있겠죠. 얼리 샥 때는. 자, 그리고 BP는 어때요? 80에서 100 정도. 다이아스톨 인력은 잘 안 만져집니다. EKG는 하트레이트가 좀 빨라지고, 하지만 이때 노멀 사이너스 리듬일 거고, 하트레이트는 110에서 한 130개 정도 타키카디아를 보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때 얼리 샥 때는 환자는 우리의 피의 어떤 폐하를 보면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약간의 이 하이퍼 벤틸레이션으로 의한 호흡성 알칼로시스가 살짝 보일 수 있겠습니다. 환기에 의한 알칼로시스가 조금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레이트 샥 단계, 이때는 이제 멘탈 스테이트가 좀 많이 저하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도 굉장히 쉘로우, 약해지고 BP도 좀 뚝 떨어집니다. 하트레이트도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환자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뭐 레디얼 아터리라든가 브라키얼 아터리는에서 펄스를 체크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캐로티라든가 페모랄에서 겨우 만져지는 정도.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이제 메타볼릭 엑시도시스가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터미널 샥이 됐을 때는 환자는 코마토스 멘탈 스테이트, 그리고 에이고날 게스핑, 우리가 흔히 심정지 호흡이라고도 하죠. 하트레이트는, 아니 BP는 이제 뭐 우리가 매뉴얼로는 측정할 수 없고 거의 PEA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 하트레이트는 브라디카디아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환기에 심각한 부전이 생길 수 있고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가 이런 부정맥이라 이런 심정지 리듬이라든가 CPR이 생기게 되게 CPR 상황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구사라고 하면 이런 환자들을 이송할 때 이렇게 샥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이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고요.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고 병원 전 단계에도 요즘에는 좋은 모니터가 많이 보급돼 있으니까요.
하트레이트도 보면서 몇 개 정도 되는지, BP도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매뉴얼로 지지 못하면 NIBP를 감다거나 해서 쭉 뭐 5분 간격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환자를 이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히 심전도 유도 붙이는 흰, 검, 빨 순서대로 적어도 사지 유도, 특히 리드 2 정도를 우리가 잘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상한 뭐 중간쯤에 혈압계를 감아가지고 정확하게 재시려면 여러분들 청진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재시고, 아니면 요즘에 이제 NIBP, 우리가 비침습적으로 이제 기계에 연결해서 질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펄스 옥시메트리 같은 것들이 잘 이용해서 해주시고, 또 이렇게 페리페랄까지 퍼퓨전이 잘 안되면, BP가 떨어지면 환자는 어때요? 이 세츄레이션 또는 SpO2라고 하죠. 이 우리 몸속에 있는 산소 포화도를 세츄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세츄레이션 O2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펄스 옥시메트리에 의해서 측정된 값을 우리가 SpO2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건데, 이때 이제 환자가 이 펄스 옥시메트리는 퍼퓨전이 잘 안되고 맥박이 잘 안 만져질 때는 감지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펄스 옥시메트리는 사실은 shock 환자한테 적용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가지 에어웨이들, OPA라든가 MPA들, 그리고 shock 환자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산소의 결핍이니까요. 내젤 프롱이나 뭐 이런 마스크라든가 이런 리브리딩 마스크, 비제 호흡 마스크까지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플루이드도 이제 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카테터 선택할 때 요령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액의 주입 속도는 어떻습니까? 카테터의 압력차라든가 카테터의 반경 4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아무튼 카테터가 이렇게 두껍고 굵은 카테터면 수액은 당연히 빨리 들어가는데, 반대로 카테터가 이 플루이드의 점성이라든가 카테터의 길이에는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카테터가 너무 길어도 속도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가늘어도 속도가 느려질 거다. 이걸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16게이지 또는 최소 18게이지 메디컷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 카테터가 될 것 같고, 현장에서 우리가 뭐 캐스를 잡을 수는 없겠지만 캐스를 이용해서 주는 것보다도, 캐스는 직경은 두꺼운 반면에 굉장히 길어요. 한 30cm 가까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액 주입 속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 프리저 백 같은 걸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냥 그라비티, 중력에 의해서만, 80cm 정도의 중력에 의해서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긴 관은 좀 의미가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메디컷을 잡았을 때 여기 보시면 RB 카테터 사이즈별로 18게이지가 있고 16게이지, 14게이지가 있고, 그리고 뭐 있지만 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속도들은 분당 50에서 60, 분당 뭐 100 정도, 이 정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프리저 백을 연결해 가지고 300mm 목줄 정도의 압력으로 이렇게 짜주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액이 투여가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수액 중에서 노말 셀라인도 있고 덱스트로스도 있고 락테이트 링고도 있고 알부민제제, FFP 신선 동계 혈장, 덱스트란, 헤파타치 같은 이런 고장성 용액까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1리터를 주입했을 때 3시간 이내에 체내 분포하는 표예요. 이게 보시면 노말 셀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소토닉 인퓨전 그래가지고 우리가 크리스탈로이드가 아닌 우리가 이제 링거 락테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3대1 룰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혈장에 머무는 것들이 한 3분의 1 정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3분의 2는 간질액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노말 셀라인이죠. 노말 셀라인은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대부분 여기를 우리가 ECF라고 하죠. ECF는 세포 외액, 여기는 세포 내액 ICF. 그래서 세포 외액을 증가시키지만 세포 내액까지 조달을 못한다. 하지만 이 하이포토닉은 고장성 용액을 말하죠. 그래서 고장성 용액은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 이제 5% 덱스트로스라든가 이런 오로입니다. ICF로 가는 양이 상당히 많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액을 1리터를 줘봤자 한 30분 지나면 사실은 3분의 1 정도 남고 볼륨 형성에 도움이 안 되는 부위로 다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질의 사이 공간으로 나가버리면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오늘 저체역성 쇼 환자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다시 한번 꼭 리뷰를 통해서 한 번 더 학습을 시켜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는 이제 한 학기 과정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정규 과정은 다 끝났고 이제 보강 1시간 남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처음 시도해 보았고, 여러분들하고 얼굴도 못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것이 아쉬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고 제 강의에 대한 소회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과제는 이제 한 학기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듣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서 강의가 어땠는지 좀 평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어떤 한계가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좀 드리려고 했지만 선생님은 좀 만족스러워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좀 궁금하고, 또 앞으로 이런 비대면 강의들이 올해가 끝이 아닐 수 있겠죠. 앞으로 또 감염병 사태가 또 발생한다거나 지속되게 되면 이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뭔가 이렇게 건의사항을 좀 받고 그걸 좀 감안해서 다시 준비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 과제로 강의평이죠. 강의평. 허심탄회하게 강의평을 좀 올려주시면 충분히, 뭐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 좋은 말만 쓸 수도 있겠는데 너무 좋은 말만 쓰지 마시고요. 아쉬웠던 부분이라든가 추가됐으면 좋은 부분들 있으면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